서울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남자가 있었다. 강준호. 그는 30세 나이에 JM 모터스의 회장이자 한국 전기차 산업을 선도하는 젊은 억만장자였다. 미디어는 그를 대한민국의 앨런 머스크, 차세대 천재 경영인이라 불렀고 그의 얼굴은 경제 잡지와 뉴스 채널에서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 아래 사람들은 몰랐다. 강준호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조심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어린 시절 그는 고아처럼 자랐다. 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이 무너져 병원에 입원했다. 이모의 손에 자라며 대학까지 마친 그는 젊은 나이에 창업에 뛰어들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전기차 스타트업. 모두가 미친 짓이라 했지만 그는 밤낮 없이 달렸다. 그리고 결국 JM 모터스는 수천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는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대학 시절 연인이자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사람, 최유진. 그녀는 그가 힘들게 사업을 시작하던 무렵 한순간에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얼마 후 재벌가의 아들과의 약혼 소식이 뉴스에 실렸다. 준호야,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녀의 마지막 말은 칼처럼 가슴에 꽂혔다. 그날 이후 강준호는 누구도 쉽게 믿지 않았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더더욱. 명문가 자제들,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들, 여성 사업가들까지 그의 곁에 다가왔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이 아닌 계산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 철벽처럼 마음을 닫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비서실장 박성철에게 말했다. 성철이 형, 나 진심을 보는 눈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내 돈과 지위를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 박성철은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회장님,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다. 가장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그때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진심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 거지처럼 살아볼 생각이야.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박성철은 깜짝 놀랐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하고 불필요하게 스스로를. 하지만 강준호는 단호했다. 나 이대로는 진짜 사랑을 못 믿어. 누군가 나 자체를 봐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며칠 후 그는 철저하게 준비했다. 옷은 헌옷수거장에서 구한 누더기 옷, 찢어진 운동화, 낡은 모자. 얼굴에는 진한 분장, 머리는 기름기와 먼지로 뭉쳐 있었다. 거울 앞에서 그는 웃었다. 이제 대한민국 최고 재벌은 사라졌다. 남은 건 단지 이름 모를 불황자 하나뿐. 그는 노숙자 체험이 아니라 철저한 삶으로 이 역할을 받아들였다. 휴대전화도 없애고 카드를 없애고 현금도 단 한 푼 없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벤치에 앉았다. 첫날 그는 거리에서 종일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 지나갔고 어떤 이는 욕설을 내뱉으며 침을 뱉었다. 몇몇은 동전을 툭 던져놓고 사라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 추위는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배는 고파서 울렁거렸다. 이게 진짜 바닥이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느껴졌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시선이나 기대 없이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틀째 아침 그는 쓰레기통 옆에서 깡통을 주워 물을 마셨다. 하지만 이제 체력도 바닥났다. 무릎을 꿇고 앉아있을 때 멀리서 작고 마른 체구의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시장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엔 온기가 있었다. 그녀는 주춤거리며 그에게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아저씨 식사는 하셨어요? 강준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서 있었고 눈을 마주친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배낭에서 김밥 한 줄과 따뜻한 물이 든 보온병을 꺼냈다.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출근길이라 많이는 못 챙겼어요. 그리고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오래된 갈색 니트 머플러를 풀어 그의 어깨에 둘렀다. 춥죠? 이거라도 감고 계세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그녀는 그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웃으며 인사했다. 전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그녀는 그렇게 떠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마치 뭔가에 강하게 부딪힌 듯 요동쳤다. 그녀의 이름은 무엇일까? 무슨 일을 할까? 왜 그렇게 따뜻했을까? 강준호는 머플러를 움켜쥐었다. 아직 그녀의 온기와 비누 향이 머물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그녀를 찾아야 해. 그리고 그녀가 정말 진심이라면 나는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어. 그날 저녁 그는 버려진 신문 조각을 펴고 날짜를 확인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강준호의 인생을 바꾸게 될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윤하은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다. 고향 전라남도 해남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3년째. 그녀는 식당 2곳을 오가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의 병원비와 남동생의 등록금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가 출근하는 식당 한 그릇 정은 강남의 번화가와는 거리가 먼 작은 골목길 안에 자리 잡은 허름한 가정식 식당이었다. 식당 이름처럼 이곳엔 화려한 인테리어나 메뉴는 없지만 주인 할머니의 따뜻한 인심과 하은의 정성어린 서빙 덕에 단골들이 많았다. 설날을 앞두고 손님은 줄었지만 일은 더 바빠졌다. 하은은 식당 청소부터 재료 손질, 서빙까지 모두 맡아 하며 하루를 분주하게 보냈다. 그날 오후 식당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머리는 엉망이고 얼굴은 그을려 있었으며 옷은 낡고 구겨진 티셔츠와 바지. 하지만 그 눈빛만은 어딘가 깊고 조용한 슬픔을 담고 있는 듯했다. 저 혹시 일자리가 있을까요? 식당 주인인 김복순 할머니는 그를 한번 훑어보더니 하은을 바라보았다. 하은아, 너 오늘 아침에 그 사람한테 김밥 줬다며? 이 사람 맞아? 하은은 눈을 크게 떴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확실히 같은 사람이었다. 아, 네 맞아요. 그때 그 벤치에 앉아 계셨던 분. 김복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일손은 필요하긴 한데 일은 힘들어. 배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야 해.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하고 진심이 느껴졌다. 그럼 당장 앞치마부터 해 이름은?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장현우입니다. 그리하여 장현우라는 이름으로 강준호의 2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다. 뜨거운 설거지 물에 손은 벗겨졌고 주방의 열기와 기름 냄새에 어지럽기까지 했다. 허리 숙여 청소하고 배달 오토바이 타고 동네를 누비다 보면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일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다. 하은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를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말을 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주변을 배려하며 일했다. 배달 다녀오는 현우에게 따뜻한 미소로 말하곤 했다. 수고했어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따뜻한 미역국 드릴게요. 그럴 때마다 준호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그녀의 말과 행동엔 계산이 없었다. 그는 점점 그녀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오후 하은은 우산 없이 배달을 나간 현우를 걱정하며 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현우가 젖은 옷과 함께 들어오자 그녀는 달려가 수건을 건넸다. 왜 우산 안 챙겼어요?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현우는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그녀가 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누가 이런 따뜻함을 외면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김복순 할머니는 둘을 불렀다.
설날에 식당은 문 닫을 거다. 나 고향 가야 해.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다녀오세요. 근데 현우 씨는 서울에 남을 거지? 현우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네, 갈 데가 없어서요. 하은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저희 집에 같이 갈래요? 저희 어머니랑 단둘이 사는데 방 하나는 비어 있고 명절에 혼자 있는 거 왠지 안타까워서. 현우는 놀랐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초대해 준 건 처음이었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단지 혼자 외롭지 않게 하려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괜찮다면 감사히 따라가겠습니다. 하은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거짓 없는 사람이 가진 따뜻함이었다. 며칠 뒤, 설 연휴 전날,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를 타고 두 사람은 함께 하은의 고향인 전라남도 해남으로 향했다. 기차 안,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 속에서 준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문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짓고 있었고 햇살은 그녀의 여벌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망을 품었다. 이 여자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기를. 그녀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기를.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들이 도착할 해남의 작은 마을엔 그의 감정과 신념을 뒤흔들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KTX에서 내린 두 사람은 터미널 근처 시골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넘게 달려 해남의 한 외딴 마을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 속에 갯내음과 흙냄새가 섞여 있었고 좁은 시골 골목 사이로 오래된 한옥과 비닐하우스가 보였다. 여기에요. 저희 집은 저 골목 끝이에요. 윤하은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걸었다. 장현우는 뒤따르며 조심스럽게 마을을 둘러보았다. 그의 존재는 곧 마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누더기 옷까지는 아니지만 낡은 점퍼에 평범한 가방, 그리고 말수가 적은 현우는 시골 사람들의 눈에 낯설고 수상하게 비쳤다. 하은이 서울에서 남자 데리고 왔대. 저게 뭐야, 옷골 좀 봐.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거리네. 서울 산다더니 데려온 건 공사장 일용직이래. 수근거림은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붙었고 현우는 그 속삭임 하나하나가 뼈에 사무치듯 들렸다. 하지만 하은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여긴 원래 좀 시선이 따가워요. 적응돼요. 집에 도착하자 하은의 어머니 윤말숙 여사가 마당을 쓸고 있었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깔끔한 머리와 정돈된 앞치마 차림으로 누가 봐도 엄격하고 자존심 강한 시골 어르신처럼 보였다. 하은이 인사했다. 엄마, 나왔어. 이쪽은 서울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예요. 혼자라 외로울 것 같아서 같이 오자고 했어. 말숙은 현우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그래, 들어와. 방은 저기 쓰면 돼. 깨끗하게만 쓰게. 그녀는 인사를 받지도 웃지도 않았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말했다.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말숙은 대답 없이 마당 쓸던 빗자루를 다시 들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나란히 식탁에 앉았다. 식탁 위엔 갈치조림, 김치찌개, 나물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만 공기만은 어색했다. 말숙은 말없이 밥을 먹었고 하은은 분위기를 풀기 위해 몇 가지 농담을 했지만 현우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식사 후 방에 들어간 현우는 작은 이불과 전기장판 위에 앉아 조용히 손을 비볐다. 창밖으로는 시골 특유의 정적과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멀리서 술에 취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왔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내가 여기서 무얼 바라고 있는 걸까? 진심, 사랑, 아니면 용서?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명절 준비로 분주했다. 하은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다녀왔고 현우는 마당을 쓸고 장작을 나르고 외양간 청소까지 도왔다. 처음엔 말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던 말숙도
점차 그를 곁눈질하며 지켜보았다. 일은 꼼꼼하네. 서울 사는 사람치고는 손이 빠르다. 아, 네, 이전에 공장 같은 데서 일 좀 했습니다. 현우는 그렇게 둘러댔지만 사실 그는 이 모든 것이 신선하고 낯설기만 했다. 그는 평생 깨끗한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듣던 사람이었다. 지금 그의 손에는 흙이 묻었고 발은 고무신에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마을 잔치가 열렸다. 설날을 앞두고 마을 회관에서 전통 음식 만들기와 떡국 나눔 행사가 있었다. 하은은 현우를 데리고 갔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수군거렸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그가 일을 돕는 모습에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유명 인물이 나타났다. 검정색 수트를 입고 최신형 제네시스에서 내린 남자. 깔끔하게 세팅된 머리, 반짝이는 구두, 손엔 고급 시계가 눈에 띄었다. 최민재야, 서울에서 대기업 다닌다더니 설에 내려왔구먼. 하은이 옛날 남자친구 아니야. 소문은 금세 퍼졌다. 최민재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뒤 하은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이다. 하은아, 너 아직 여기 살고 있었구나. 하은은 당황했지만 예에 바르게 인사했다. 응, 오랜만이야. 현우는 멀리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최민재는 시선을 돌려 현우를 보며 물었다. 이쪽은 누구지? 하은이 대답하려는 찰나 말숙이 먼저 말했다. 하은이가 서울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래. 지금 집에 와 있어. 최민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현우를 훑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그렇구나. 요즘은 직장도 다양하니까. 그의 말투엔 미묘한 조롱과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현우는 알았다. 이 남자는 겉으로는 예에 바르지만 속은 철저히 계산적이며 무엇보다 자신을 위협 요소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그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지키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다. 바로 윤하은. 그녀의 미소,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 하지만 그는 아직 본인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준비된 순간에 진실된 방식으로 드러나야 했다. 그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릴 듯 흐린 하늘 아래. 그의 마음엔 또 다른 바람이 일고 있었다. 설 전날, 마을은 온통 분주했다. 골목 곳곳에 전이 붙여지고 떡구경 사골 냄새가 골목에 퍼졌다. 아이들은 연을 날리며 뛰어놀았고 어르신들은 마당에서 소주 한 잔씩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다. 윤말숙은 부엌에서 갈비찜을 준비하며 딸 하은을 불렀다. 하은아, 저기 마늘 좀 더 다져라. 그리고 김치 냉장고에서 동치미 꺼내오고. 응, 알겠어 엄마. 하은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일을 도왔다. 그녀는 바쁘면서도 틈틈이 장현우를 살폈다. 그는 마당에서 땔감을 정리하고 있었고 작은 고무장갑을 낀 손엔 나무 조각과 먼지가 묻어 있었다. 말숙은 그런 그를 힐끗 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 사람 이름이 뭐랬지? 장모. 장현우. 그래, 장현우. 직장은 있다고 했지. 서울에서 식당 같이 일해. 성실하고 착해. 엄마도 보셨잖아. 말숙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이 착하면 뭐하니. 요즘 세상은 능력 있어야 살아. 착한 것만으론 절대 안 돼. 하은은 말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늘 현실적이었다. 남편 없이 자식을 키워야 했고 땅 팔아 대학 보내고 병원비까지 마련해야 했던 그녀는 세상에서 사랑보다 생존을 먼저 배웠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설맞이 잔치가 열렸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떡국을 나눠 먹고 윷놀이 대회도 열렸다. 아이들은 고가를 쓰고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녔다. 장현우도 하은과 함께 회관에 갔다. 낯선 사람들 틈에 서 있는 것이 불편했지만 하은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는 안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최민재가 나타났다.
이번엔 부모님까지 함께였다. 수트와 명품 코트를 걸친 그들 가족은 마치 도시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처럼 회관 안을 장악했다. 최민재는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와 이렇게 함께해서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모두가 웅성거렸다. 민재는 하은을 향해 다가가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놓여 있었다. 유나은, 나와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순간 회관은 정적에 잠겼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둘을 바라보았다. 하은은 당황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이미 과거를 잊었고 민재는 그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민재야, 갑자기 왜 이래? 나는 너를 놓친 걸 후회했어. 서울에서 너를 다시 찾아 헤맸고 이젠 모든 걸 걸고 말하고 싶었어. 내가 나와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받아줘, 하은아. 잘 어울린다. 민재가 너 위에 내려온 거잖아. 하지만 유일하게 박수를 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 장현우. 그는 회관 한구석에 서서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은은 그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 어머니의 기대, 민재의 고백 사이에서 숨이 막혀왔다. 그 순간 말숙이 회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은아, 너도 알잖니.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너도 이젠 미래를 생각할 때야. 언제까지 그런 불확실한 사람 옆에 있을 거니? 그 불확실한 사람이라는 말은 칼날처럼 장현우의 가슴을 찔렀다. 회관 안은 조용했다. 모두가 하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저는 지금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재산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고 진심으로 저를 대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민재는 벌떡 일어나 말했다. 설마 그 사람이 저기 있는 남자야? 그 일용직.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민재는 비웃듯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그가 화면을 보여주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에는 장현우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 뒷마당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 그리고 길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배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런 사람이랑 진심이라고? 말도 안 돼. 너, 내가 얼마나 아까운 여잔데. 이런 사람 옆에 있을 이유가 뭐야? 하은은 사진을 본 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앞으로 나서며 마이크를 잡았다.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는 그런 일을 해요. 힘든 일을 하고 묵묵히 견디고 나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화려한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순간 회관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표정은 복잡해졌고 민재는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장현우는 처음으로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하은 씨 정말로.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제 더는 오래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두의 삶을 뒤흔들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유나은이 회관에서 장현우를 향해 사랑해요 라고 말한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 최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굳은 얼굴로 입술을 꽉 깨물었다. 현우는 회관 구석에서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듯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가 지금 선택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신념이었다. 말숙 여사는 당황한 얼굴로 딸을 끌어당겼다. 지금 이게 무슨 망신이니? 내가 그 사람을 감싸면 내가 뭐가 되니? 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거야? 하은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엄마가 나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신지 알아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만 보지 않으려고 해요. 엄마가 나를 가르쳐준 그대로예요.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고. 말숙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민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내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한 뒤 저장된 녹음 파일 하나를 틀었다. 이거 듣고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다. 걱정 마. 하은이 같은 애들 감정적으로 약하니까 금방 넘어와. 결혼만 하면 돼. 어차피 시골 여자잖아. 명품 입혀주고 차 한 대 뽑아주면 알아서 순종해. 부모님도 좋아할걸. 돈 많은 사윗감이니까. 모두가 소리 없이 녹음을 들었다. 그건 분명히 민재의 목소리였다. 그는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이미 늦었다. 장현우가 조용히 걸어나와 블루투스 기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거 잊고 간 것 같아서요. 민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현우는 미소도 분노도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이 하은 씨를 얼마나 얕보고 있는지 모두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회관 안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아까까지 민재에게 호감을 보이던 이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게 진심이었어? 저런 사람이 대기업 다닌다고? 하은이 잘했네. 잘 골랐어. 말숙은 민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를 떴고 민재의 부모는 얼굴을 붉히며 민재를 데리고 회관을 나섰다. 모두가 흩어지고 회관에 남은 건 하은과 현우뿐이었다. 하은은 조용히 현우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 녹음 어떻게 얻은 거예요? 현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며칠 전 민재 씨가 회관 근처에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게 불안해서 조심스럽게 녹음했죠.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감사해요. 정말.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그건 억울함이나 분노에서 나온 눈물이 아니었다. 이해받았다는 것,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보호하려 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눈물이었다. 현우는 그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말해야 해 내 진짜 이름을, 내 진짜 모습을. 그러나 그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 해남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잔치가 끝난 뒤에 적막함이 마을을 덮었고 하은의 집 마당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 소리만이 들렸다. 방 안, 하은은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말숙은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마음은 착하더라. 하지만 하은아, 인생은 마음만으로 안 돼. 엄마는 너한테 힘든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아.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알아요, 엄마.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때로는 그 힘든 길을 함께 가겠다는 사람이랑 해야 하는 거잖아요. 혼자라면 못 가지만 둘이라면 갈 수 있는 길. 말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장현우는 마당에서 혼자 별을 보고 있었다. 그는 회장실에서 보던 도심의 야경보다 이 고요한 별빛이 훨씬 따뜻하고 진실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 진실한 밤이 끝나면 거짓으로 쌓아올린 자신의 정체가 무너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이 진짜로 시험받을 날이 곧 온다는 것도. 설날 아침, 해는 마을 뒷산 너머로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윤하은은 새벽부터 어머니와 함께 떡국을 끓이고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장현우는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잔디에 내린 서리를 쓸고 있었다. 전날 밤의 소동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민재가 아닌 현우를 조심스럽게 인정하기 시작했다. 저 청년 일 잘하더라. 하은이 말대로 사람이 참 성실해 보여. 하지만 그 따뜻한 시선들 속에서도 현우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가 지켜야 할 거짓이 점점 더 무게를 더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점심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회관 앞마당에 다시 모였다. 윷놀이 결승과 선물 추첨이 있었고 장기 자랑도 이어졌다. 하은은 동네 아이들과 함께 윷을 던지며 웃었고 현우는 멀찍이 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웃음은 그에게 언제나 심이었고 동시에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이기도 했다. 오후 3시 갑자기 회관마당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섰다. 검정색 벤츠 S클래스. 문이 열리자 중년 남자와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내렸다. 그들은 모두 장현우아니 강준호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경영진과 비서진이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이 시골 마을에 고급차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나타난 건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장현우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손에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하은도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어딘가 결연해 보였다. 현우준호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멈춰 서더니 상자를 열고 무릎을 꿇었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심지어 바람소리마저도 사라진 듯했다. 윤하은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당신이 처음 나에게 김밥을 건넸던 날부터 나는 매일같이 이 말을 마음속에서 연습했습니다. 당신이 준 머플러,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함께한 일상 속에서 나는 다시 사람을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는 상자 안에 반지를 꺼냈다. 그것은 연분홍빛이 도는 세계에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이 반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좋겠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흘렀다. 하은은 두 눈이 흔들린 채 그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말숙 여사는 입을 다문 채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하은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무릎 꿇은 현우 앞에 섰고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장현우 씨.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금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당신이 날 아끼고 있다는 것도 느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제가 사랑한 사람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김밥을 나눠줬던 그 남자였어요. 감기에 걸릴까 봐 머플러를 걸어줬던, 같이 배달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웃어줬던 사람. 현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은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저에게 주는 이 반지가 너무 고맙고 당신이 무릎 꿇은 이 마음이 진짜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인지 아니면 그때의 당신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어떤 이들은 이해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 대답할게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고 회관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현우는 무릎을 꿇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비서들이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멈췄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의 가슴은 차가운 겨울 바람에 쓸리는 들판처럼 쓸쓸했다. 그날 밤
해남의 하늘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마당 한편에서 현우는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싶었어요. 하응. 그는 쪽지를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의 무게를 가슴 깊이 껴안았다. 설 연휴가 끝난 뒤 해남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다. 축제의 여운은 어느새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시 밭으로, 시장으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다. 윤하은은 서울로 돌아갈 짐을 싸며 마음이 무거웠다. 며칠 전 회관 앞에서의 고백과 거절.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조용히 저려왔다. 그녀는 장현우가 여전히 집 근처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일부러 마주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너무 많은 감정을 나눈 후에 마주할 용기를 잃어버린 듯 보였다. 출발하는 날 아침, 하은은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다가온 현우가 짐 하나를 들고 말했다. 저도 서울로 돌아갑니다. 같이 가도 될까요? 하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 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지만 말은 없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만이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서울에 도착하자 하은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우 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 밤 하은은 처음으로 인터넷 뉴스에 익숙한 이름을 보게 되었다. 강준호 회장, 설 연휴 동안 실종설. JM모터스 임원진 일시적 휴식 중 해명. JM그룹 후계자, 사라진 5일간 어디에? 하은은 그 이름을 몇 번이고 읽었다. 그리고 그 뉴스 속 인물의 사진을 보며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그 남자의 눈동자, 그의 턱선, 그의 손, 모두가 장현우, 아니, 그녀가 사랑했고 거절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어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는 왜 모든 걸 숨긴 채 자신 앞에 섰던 걸까? 며칠 후 하은은 식당으로 출근했다. 평소처럼 손님을 맞고 설거지를 하며 일상을 이어가려 애썼지만 머릿속엔 온통 그 사람의 얼굴만 맴돌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당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하은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그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말끔한 슈트, 단정한 머리, 차분한 표정. 그러나 무엇보다도 달라진 건 더 이상 숨기지 않는 눈빛이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식당 옆 작은 공터에 나란히 섰다. 겨울 바람이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윤하은 씨,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 이름은 장현우가 아니라 강준호입니다. JM모터스의 회장이자 JM그룹의 후계자죠. 하은은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봤다. 그러나 이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서, 말투에서 그녀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왜 그런 방식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지위, 돈, 이름, 그게 저를 둘러싼 가면이 되어버렸어요. 진심을 나눌 사람이 필요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 나로서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당신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담긴 감정은 깊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따뜻했고, 친절했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바꿔놓았어요. 하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그 모든 순간들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은 계획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이 주는 김밥 한 줄에,
웃음 한 번에 나는 진심이 되어 있었어요. 하은은 눈을 감았다. 분노도 아니었고 배신감도 아니었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벅찬 슬픔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상처를 줬네요. 미안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서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가 말했다. 강준호 씨.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하은은 천천히 걸어가 그의 등 뒤에 섰다. 저 아직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진심이었는지는 제 가슴이 알고 있어요. 그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요. 당신이 강준호든 장현우든 그보다 먼저 나에게는 처음 김밥을 받았던 그 사람이에요. 그 말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말은 용서도 사랑의 고백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둘 사이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작은 온기가 피어났다. 강준호의 정체가 공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언론은 폭풍처럼 달려들었다. 재벌가 아들이 거지로 살아본 이유. 유나은, 거지 회장의 사랑을 받은 평범한 식당 직원. 실험이었나, 사랑이었나 강준호의 선택은? 뉴스, 블로그, SNS. 그녀의 이름과 사진은 인터넷에 넘쳐났다. 어느 날은 영웅처럼, 어느 날은 이용당한 피해자처럼, 또 어떤 날은 계산된 사랑을 이용한 사람으로까지 묘사되었다. 유나은은 핸드폰을 꺼두고 며칠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식당에는 사과하며 휴직을 요청했고 시장에 나가던 길도 끊겼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다시 한번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사람의 존재였다. 그날 저녁 하은이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혼자 서 있었다. 양복도 경호원도 차도 없이 단지 검은 코트 하나 걸치고 그녀의 문 앞에 서 있었다.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왔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하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문을 열었다. 작은 원룸안. 책장에는 요리책과 에세이가 놓여 있고 식탁 위에는 마시다 남은 커피가 식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다.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나서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평범함을 그리워했어요. 하은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나는 평범하지 않죠.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땐 세상의 속도도 사람들의 시선도 다 멀어졌어요. 그는 그녀의 앞에 작은 상자를 하나 올려놓았다. 이건 반지가 아니에요. 열어봐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열쇠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이건 내가 새로 계약한 공간이에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 거기서 작은 식당을 열 생각이에요. 이름은 그날의 김밥. 하은은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예, 그런 걸. 누가 뭐래도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난 건 거기였어요. 김밥 하나, 따뜻한 물 한 모금,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 그게 나에게 처음으로 삶이라는 걸 가르쳐준 순간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가진 걸 다 버리겠다는 말은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진짜로 살아가고 싶은 삶은 그날의 김밥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당신이 함께해 준다면 그게 나에겐 전부예요. 하은은 말없이 상자를 닫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직 혼란스러워요. 당신이 했던 말, 당신이 감추었던 것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진심을 보이는 모습까지.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당신을 떠올릴 때
내가 가장 많이 기억나는 건 당신이 웃으며 김칫국을 닦아주던 손, 배달 나가기 전 내게 감기 조심해요라고 했던 목소리예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진심이었다면 나도 다시 한 걸음 나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강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 기다릴게요. 당신이 나를 현우로 기억해주든 준호로 받아들이든 그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난 그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게요. 그날 밤 그는 다시 돌아갔다. 그녀의 마음에 더는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진심이 흘러가도록 두기 위해. 그리고 며칠 후 대한민국 주요 뉴스에 다시 한 번 기사가 실렸다. JM모터스 강준호 회장 일선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잠시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시간 필요. 그의 퇴진은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는 침묵 속에서 단 하나의 인터뷰만 남겼다. 누구나 언젠가는 진짜 삶을 살아야 할 순간이 옵니다. 저에게는 그게 지금입니다. 윤하은은 조용히 그 뉴스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에는 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그의 진심은 이제 더 이상 언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서울의 겨울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도시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공기 속 어딘가엔 봄의 기척이 묻어 있었다. 윤하은은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외곽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치는 회색 건물들, 느리게 흐르는 강물,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낮은 산들. 그녀의 가방 속에는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글로 적은 마음은 더디고 조심스러웠지만 그만큼 솔직하고 담백했다. 하은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다. 내가 사랑한 건 장현우였을까, 강준호였을까? 그러나 결국 그녀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내 앞에서 보여준 표정과 손짓, 눈빛은 진심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작은 언덕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길 옆으로는 이제 막 새순이 돋기 시작한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고, 고요한 시골 마을처럼 소음은 멀리 있었다. 그리고 언덕 끝, 작은 간판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날의 김밥, 단정한 흰색 외벽의 건물, 크지 않은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퍼지고 있었다. 문 앞에는 영업 준비 중 일하는 팻말이 걸려 있었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다. 딸랑. 작은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가게 안에는 은은한 된장국 냄새와 막 삶아진 쌀밥의 따뜻한 향기가 퍼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있었다. 흰 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서 채소를 손질하고 있던 강준호. 아니, 이제는 다시 장현우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그 남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멈췄다. 그리고 느리게 미소 지었다. 왔네요. 하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 예쁘네요. 그는 작업하던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왔다. 아직 오픈은 안 했어요. 조금 더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혼자 준비한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직원도, 셰프도, 디자이너도 다 제가 했어요. 천천히, 그리고 정직하게 하고 싶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은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며 말했다. 나도 천천히 읽어봤으면 해서요.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잠시 침묵 속에서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편지를 읽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려던 순간 그는 편지를 열고 소리내지 않고 읽기 시작했다. 몇 줄 지나지 않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리고 끝까지 다 읽고 나서 그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이 안에 적힌 말들이 내가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어요.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말했다. 나는 당신이 이곳에 오지 않아도 기다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와줘서 고마워요. 하은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내가 올 거라 생각 못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 김밥을 건넸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게 장현우든 강준호든 상관없이. 그 순간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녀를 안았다. 두 사람 사이엔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긴 시간의 오해와 망설임, 두려움과 거리, 그 모든 것을 지나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엔 두 가지가 있었다. 용기와 약속. 그날 오후, 그날의 김밥 간판 아래 작은 메뉴판이 붙었다. 오늘의 정식, 엄마의 된장국, 손수 만든 김밥, 그리고 따뜻한 사람 한 그릇, 그리고 유리창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첫 번째 김밥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날의 김밥은 정식 오픈을 한 이후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재료가 너무 신선해. 밥이 꼭 엄마가 해준 밥 같아. 무슨 비법이 있길래 이렇게 맛있지? 누구도 그 가게의 주인이 한때 대기업 후계자였고 언론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언론에 나오지 않았고 인터뷰도 거절했다. 대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돌고 김밥에 들어갈 단무지를 직접 절이고 된장국의 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윤하은은 주방 옆 창가에서 손님을 맞으며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식사 후 조용히 말을 건네는 손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두 사람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직했고 따뜻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두 사람은 작은 스피커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은 채 주방 바닥을 걸레로 닦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비가 왔죠. 하은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당신이 김밥을 건넸고 나는 따뜻하다고 느끼면서도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왜 그때 김밥 안 먹었어요? 하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말했잖아요. 아까워서. 둘은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 의미 없을지 몰라도 서로에겐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따뜻한 인사였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고 가게의 앞마당엔 작은 화단이 생겼다. 하은이 심은 라벤더와 준호가 고른 민들레 씨앗이 조심스럽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어느 날 가게를 찾은 노부부가 조용히 김밥을 먹고 나서 말했다. 이런 음식은 처음이네. 입에 특별한 자극이 있는 것도 아닌데 속이 참 편안하구먼. 하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 가게는 배를 채우는 곳이라기보단 마음을 덮어주는 곳이에요. 그 말에 노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다. 하루하루가 지나며 준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건 지친 침묵이 아니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하은과 나누는 눈빛과 동작만으로 충분히 통하는 하루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준호는 하은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그 안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제야 삶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삶은 당신과 함께할 때 가장 빛나요. 하은은 그 메모를 소리 없이 읽고 조용히 글을 안았다. 그 순간 창밖엔 별이 떠 있었고 봄밤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났다. 가게는 여전히 붐비지 않았지만 단골들은 점점 늘어갔고 아이들은 가게 앞마당에서 뛰어놀았다. 어느 날 낯익은 인물이 찾아왔다. 수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 준호의 아버지였다. 그는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준호는 놀라지 않고
평소처럼 김밥을 말고 국을 데웠다. 그리고 직접 서빙했다. 오랜만입니다, 아버지. 그의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이 내가 택한 삶인가? 네. 작지만 매일이 진짜인 삶입니다. 후회는 없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조차 내가 선택한 것이기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말없이 김밥을 한 입 먹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맛있는 김밥은 처음이구나. 준호는 그 말에 눈을 가늘게 떴다. 아버지에게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인정이었다. 그날 아버지는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다. 가게 문 앞에서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이랬다. 가끔은 세상이 널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단다. 너 스스로 너를 알고 있다면 그게 전부니까. 그리고 그는 돌아섰고 준호는 긴 숨을 내쉰 뒤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하은은 식탁 위에 작은 종이로 만든 카드 하나를 놓았다. 그 안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가게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그날의 김밥은 오늘도 한 그릇에 진심을 팔았다. 그리고 내일도 그 작은 진심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다.